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전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은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겠죠. 자, 오늘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여러 지점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임미애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 배진석 부의장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은 최정길 평론가가 전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날을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금 자영업계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바뀐 만큼 자영업자 및 여러분들에게 힘을 써주셔서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좀 어떻게 현실성 있는 게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새 정부가 저희 에이펙 이번에 열리는데 좀 많은 관심이랑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여느 선거 때보다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화제가 정말 많았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한 줄 평과 함께 간단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니 해도 작년에 선포된 12.3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요.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3사람,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가 1분. 이 계엄을 반대했던 후보들이 얻은 표가 전체 합치면 한 58.7%가 돼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41%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민심은 약 25%가량을 제외한 국민들이 여전히 계엄은 잘못되었고 탄핵은 찬성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엄은 반대하고 탄핵은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겪는 위기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표까지 합쳐져서 41%의 득표를 한 것이니 계엄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은 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다라고 봅니다. 득표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할 만한 득표율이었다고 보십니까? 좀 아쉬움은 있지요. 애초에 기대대로 한다면 50%가 훌쩍 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나오기를 바랬지만 그런 점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대한 꼼꼼한 복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진석 부의장님께서도 한 줄 평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우리 보수 쪽 입장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마지막 시즌, 마지막 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초 선거를 시작할 당시부터 많은 혼란들이 있었죠. 혼란도 있었고 또 사과와 반성으로 시작된 그런 선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재명 우리 당시 후보, 지금 이제 당선인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 에 대한 많은 의혹도 있었고 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이미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하는 새로운 지평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 또 우리 보수 쪽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성찰과 또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또 희망을, 대한민국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준비하는 것이 큰 과제와 숙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영기 평론가는 어떻게 봤을까요? 심판과 견제 두 마리를 모두 잡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이게 계엄에 반대했던 여론들은 민심은 60% 정도 반영이 됐지만 이 득표율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결국 견제를 꾸준히 또 바라는 민심도 함께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그 투표 지도를 보니까 동서로 딱 갈리더라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정확히 나눠져 있던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최영기 평론가. 각 지역을 통째로 색칠하고 놓고 보면 이 동서로 갈렸지만 득표율이 높은 지역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높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은 지역들, 평균 연령이 젊은 이 도시 지역인 경우가 많았고, 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은 경북 내에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좀 높은 지역, 농촌 지역이었다. 점점 더 동서보다도 세대 간의 이 표심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갈라진 민심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특히 1년 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지방선거로 갈 것인지, 혹은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할 텐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보다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 득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6개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그중에 대구, 경북을 뺀 나머지 4개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가 여전히 40%가량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수 진영과 민주 진영의 그 차이는 선거를 치룰 때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대구, 경북이 갖는 위기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이 가지는 위기감이 더 커질 텐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서 오히려 대구, 경북의 표심하고 그 외에 부울경, 강원까지의 지역의 표심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민주당의 역할, 또한 그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1년 동안에 매우 큰 성과들을 낼 것이 분명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후보들을 잘 준비해서 한번 해볼 만한, 그리고 이 격차를 줄여나갈 만한 좋은 시점이 도래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더 줄어든 격차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진석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단순히 1%라도 이긴 지역의 색깔을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한다면 이게 참 극명하게 동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표심의 결과로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지역마다의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의 색깔들을 이렇게 합쳐놓고 본다면 파란색과 빨간색 합치면 보라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 더 파란색에 가까운 보라색이냐, 빨간색에 가까운 보라색이냐, 이런 차이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동서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표심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데도 사실 불과 5%, 6%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들이 그냥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면 나머지 40% 이상의 50% 가까운 그 표들의 그 민심을 대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중도의 표심이 어디로 갔느냐, 기존
뭐 보수와 진보가 30대 30의 굳건한 지지층이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중도의 표심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더 이동을 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 핵심에는 어떤 보수와 진보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 또 계엄이 갖는 충격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엄이 우리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계엄이라는 그 충격 때문에 이동한 그 중도의 표심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또 지방선거는 중앙의 바람보다는 또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인물들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정부가 시작을 했고요.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국정 기조를 갖게 되죠. 이 국정 기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역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경주 에이펙. 이제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에이펙의 성공의 가늠자를 꼽는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정상들이 경주를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아마 지난해 이 계엄과 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에이펙이 발을 동동 굴렀던 게 초청장을 보낼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모여서 성공적인 에이펙을 개최하자, 이야기에도 시간이 촉박한데 이 공백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바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에이펙 참석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게다가 우리 정부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정부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개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중국 정상 시진핑 주석의 참석은 어느 정도 맑아졌다. 그렇다면 이제 한 축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참석하게끔 만들 거냐, 이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는 양쪽 모두 외교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양새가 있어서 이전까지 걱정했던 것보다는 경주 에이펙이 좀 밝아졌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은 실제로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 뭔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임미 의원님께서 그 특위에 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니까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21개국의 회원과 옵저버로 참여하는 2개국을 저희가 초청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참여는 거의 확정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구름은 거친 상태이고, 미국도 참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회원국들이 모두 다 참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회원국들이 모두 다 왔을 때 정상만 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 정부의 주요 관료들과 경제인들, 언론인들,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숙소와 회의장과 만찬장, 이런 곳들이 충분하게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저희가 숙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온다고 할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백 명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그 수백 명이 객실 하나가 아니라 호텔 전체를 하나를 통째로 빌리게 되는데, 경주가 가지고 있는 5성급 호텔이 2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성급 호텔도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PRS라고 하는 그런 전용 공간은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70평 이상으로. 그러니까 객실 2개를 터가지고 하나의 객실로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지금 막 시행이 되고 있고, 회의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만찬장은 따로 이 건물을 짓고 있고 이러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 모든 것들의 공정률이 한 15%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그래도 9월까지는 이걸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6, 7, 8월이 되면 우기여서 장마철이어서 이 공정률이 제대로 진척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우려가 있는 거고, 설사 9월 말까지 이게 다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시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자기네 정상이 왔을 때 동선을 이렇게 짜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모두 다 와가지고 이것을 자기네 입장에서 시운전을 다 해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교정해 나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충분하게 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라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어서 최대한 공기도 단축하고 시운전도 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경상북도와 손발을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까운 건 이 에이펙 회의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결정된 거는 2015년이에요. 10년 전에 결정이 된 거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경주가 개최한다라고 결정한 건 24년 6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6월부터 만약 준비를 했더라면 이 정도로 공기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준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계엄정국도 문제였지만 저는 계엄정국과는 별도로 이 문제는 꾸준하게 진행을 했더라면 지금 이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들은 애진하게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가장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더불어서 경상북도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임미애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타당성 있고 또 그런 우려들이 많은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에이펙 경주 지원 특별법을 또 발의를 하셨고 여야 국회의원님들 191명이 공동 발의를 하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 특별법에 기초해서 사실은 에이펙에 관련된 지원과 예산들이 무리 없이 다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까지 한 4천억 원 정도의 국비 플러스 도비, 시비가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우려를 주시는 숙소 부분들 문제는 에이펙 개최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km 이내에 12,000여 객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필요한 객실을 저희가 7,700개, 8,000개 정도로 수요를 생각을 한다면 12,000개 정도면 충분한 객실의 수요는 맞춰질 수 있다. 다만 아까 PRS급, 국가 정상급이 사용하는 객실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도 각 국가 정상별로 요구하는 수준과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맞추겠습니다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민하고 같이 MOU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거를 만료 시점을 제가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최대한 거기에 중심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요. 경제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수장들과 또 많은 우리 해외에 있는 유수의 기업 총수들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CEO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 경북에 또 안동 또 우리 의성, 구미, 우리 포항 모든 지역에 있는 산업, 경제, 역사, 문화를 우리 K컬처를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에이펙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고 또 성공적인 에이펙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제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다. 그러니 그에 필요한 예산이든 정책적 지원이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각오이기 때문에 이게 경주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경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기대하고 네. 잘 됐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행사잖아요. 도의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의 현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국정의 기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직 2차 시추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해에 있는 심해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우드사이드사가 10수년 만에 사업에서 철수한 이유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액트지오가 이 사업을 맡아서 나서고 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산자부가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석유공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거는 그간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의 해소가 먼저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포항에서 생각지도 않은 대량의 그 가스층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그건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가 2차 시추와 관련돼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포항시의 이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당초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이 포항에서 불회정원에다가 굉장히 이 현수막도 많이 걸고 이제 포항은 석유가 나는 도시다. 산유국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홍보를 했었는데 정작 1차 시추 실패 결과 브리핑하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는 포항시가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포항시 입장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그동안 추진됐던 방식을 좀 지켜봤더니 이 포항시에 직접적으로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들도 보이지 않았고 게다가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에서는 좀 뒤로 밀려났다. 이 정부의 기조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걸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특히 우리 지역민들로서는 가장 관심이 큰 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조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그러니까 선언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임기 5년 내내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하게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갈수록 전기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입장을 탈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믹스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SMR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성을 점검해서 그에 문제가 없다면 수명 연장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이유로 이것이 중단되거나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갖는 지역에 어떤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인 동시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거기다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석탄발전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40년도에 가동을 지속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까 우리 임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탈원전 기조라는 것 때문에 경북에서 받은 경제적
또 원전에 대한 산업적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복구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돼서 이런 노력들이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체코 원전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그걸 수주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체코 수상관 밝게 웃으면서 20분간 통화를 했다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우리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GPU 5만 개 이상 또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고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공약들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전기입니다. 그래서 원전 이외에 다른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새 정부 기조는 탈원전이 아닌 아마 실용주의적인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기대 하에서 우리 원전 지금 경주에도 SMR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2개의 신규 원전이 지금 이미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원전 산업만큼은 과거로 회귀하기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 기조와 함께 발맞추고 또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항의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강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미래차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가장 생활로서 다가오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지금 현대제철 이 공장이 장기 조업 중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이란 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포항제철의 제강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 과정에서의 에너지 문제도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코크스 환원 제철이었거든요. 이것을 수소 환원 제철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도의회에 있을 때 그때 포항제철 쪽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2018년도 무렵인데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연구나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미리미리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철강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때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울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출력이 제한되고 있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수도권으로 다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출력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력 제한이 걸려 있는 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고 이 그린 수소를 포항제철로 보내서 수소환원제철로 그 공정을 만드는 것이 지금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기도 하고 이 계획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물량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 과정에서의 친환경 제철로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과 관련해서는 그런 정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경북의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미래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자동차 산업의 구조 혁신 이런 것들이 대구 경북의 공약으로 저희가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9일이었죠. 경북도에서는요, 경상북도 국정과제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10대 과제를 새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고 또 하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란 거는 올해 초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죠. 지금 아직 복구와 또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구를 하는 와중에 또 에이펙을 또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분야에 걸쳐서 162개 과제를 정부와 함께 이제 제출을 했고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산불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을 건립하자. 또 광역 도로 철도망 건설,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로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란 비전, 그리고 또 AI 시대에 AI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한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북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들, 원전이라든가 SMR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 이 새 정부의 이런 과제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경북도 차원에서 건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 건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경북도의 제안서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시군간에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풀 것이냐. 지난해에도 경북에서는 2곳의 지자체, 이 대학에서 의과대학 신규 설치와 관련한 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안서도 보면 경북도 차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 지역 간의 도가 좀 조율해서 어느 곳을 먼저 건립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경북도 입장에서 의과대학 건립과 관련해서는 향후 좀 어떤 부분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조금은 이 조율이나 준비가 더딘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준비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전남은 그 전남도 내에 그 의과대학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합의를 지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재명 정부 공약에도 의과대학 설립한다라는 것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경북의 경우는 설립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 도대체 설립을 검토한다는 게 라고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북의 입장 자체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도처럼 뭐 어느 곳 하나를 좀 지역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밀면 정부는 그것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경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정쩡한 입장에서 각 지자체마다 각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니까 이재명 정부도 검토로 되어 있지 설립한다라는 공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에 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 공약이 약간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전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가 좀 의견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민간의료기관이어서 정부가 어떤 영역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인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영난에 의해서 자꾸 문을 닫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도미노 현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는 의료 공백은 심각한 거고, 그래서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도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기금을 형성해서 이 기금을 실제로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가 입장을 좀 빠르게 정리해달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위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경북도의 의대는 지금 현재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죠. 두 곳, 그러니까 경국대, 그리고 구안동대에 의과대학 설치하는 부분, 또 하나는 우리 포항에 있는 포스텍. 근데 포항에 있는 포스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으로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연구와 앞으로 신약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경북대 우리 의과대학 설립은 우리 북부 지역의 의료가 경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특히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남부권, 동남부권은 그래도 대구와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대구에 있는 상급병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북부 지역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한 지역 한 개의 의과대학만 중점적으로 추진해라라는 그런 뭐 어떤 정부의 기조나 입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경북에서도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의과대학이 기능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쪽이 뭐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걱정이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포항시에서도 연구중심 의과대학이지만 바깥으로 드러낼 때는 그냥 의과대학 건립을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포항에도 의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뀐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연구중심 의과대학이냐 아니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신규 의과대학 건립이냐, 요 과제를 경북도가 먼저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줘야지 정부 차원에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거냐가 아니라 연구중심 의과대학이냐, 국립대의 의대 신설이 우선적이냐, 요거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요즘에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2심 판결에서 완전히 뒤집혔죠. 우리 많은 포항 시민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또 이재명 정부의 의견이고 국정이겠죠.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거 2심 판결 내용을 보면서 이게 왜 1심을 뒤집었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사업자가 부지 선정할 때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다. 두 번째, 활성단층의 존재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 발전 과정에서 진동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네 번째, 과도한 물 주입의 증거가 없다. 요 네 가지 이유로 해서 2심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심의 결과가 뒤집혔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그래, 정부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노력했는데 이 사고는 어쩔 수 없었던 사고야. 어쩔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이 2심 재판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법원에서 좀 현명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시민들이 그러니까 받았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사회재난이냐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겪는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자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여당이고 국회 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개정 법률안 발의만으로도 사실 통과가 가능한 위치에서 임미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자로 네. 특별법 개정안에 이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는 이 대법원 재판까지 가기 전에 혹시 발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발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다수의 시도민들이 밀어주었던 정치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부분 또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서 이루어져야 할 조치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대선 이후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오늘 아마 뜻깊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경북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연이나 또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또 새로운 국정 과제에 우리 경북이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떤 배제나 또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경북이 패싱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의 정치, 또 우리 도정의 역할, 또 우리 인민의 국회의원님과 같은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드린 이런 말씀이 기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지역의 득표율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들이 보여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매우 높다는 것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남지만 기대감에 부응하는 역할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우리 시도민들께서 키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당부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도 하죠. 다사다난했던 선거의 계절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야 모두 국민의 계절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